오늘은 빌딩 가격에 대해서 여기 10억이니까 여기도 한 10억? 이런 특수한 건물들. 안녕하세요. 네. 춥죠? 엄청 춥. 제가 오늘 많이 춥네요. 네. 닥터까지 입고 왔어요. 오늘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메모지를 가져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메모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여기에 빠져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 안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동영상 계속 보면 되니까. 저랑 똑같이 느끼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려고. 질문도 요즘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답글 진짜 빨리 달아주시던데? 요새 오픈 채팅방에 문의를 좀 주셔갖고 그거 좀 댓글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하나요? 오늘은 빌딩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계산. 빌딩의 계산하는 방법. 이 빌딩은 이 빌딩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처럼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은 향이 나오고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건물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개별성이 강해요. 이 개별성이 강한 빌딩을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보통 건물 가격이라면 건물 가격은 어느 정도는 일관돼 있어요. 이 건물이 만약에 100평이 지었으면 평당 1000만 원 지었으면 10억이 되는 거고 평당 1200으로 지었으면 12억이 되는 거예요. 800으로 지었으면 8억이 되는 거고 건물 가격은 그 지어진 연도에 대비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건데 거의 땅 가격이죠. 이 땅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 같이해서 구하는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건물도 있을 거고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는 건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는 건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걸 어떻게 가격을 구할지에 대해서 구해져요? 구해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시세 평균. 그쵸. 그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 아파트가 10억이 팔렸으니까 나랑 층이나 향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네. 그럼 내가 뭐 그 아래 층이면 여기 10억이니까 여기도 한 10억? 뭐 9억 8천? 뭐 9억 7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점 수정도 하고 사정 보정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곱해갖고 내 거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빌딩 가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 가격은 비슷하니까 옆에 만약 1억에 팔렸다 그럼 내 건물은 뭐 1억 500이라든지 1억 700이라든지 거래 사례를 비교해갖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땅 가격 계산할 때. 그게 우리나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게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만약에 주변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건물 주변 지역에 뭐 역과의 거리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땅 모양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도로 너비도 계산을 해서 이제 내 거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역과의 거리 이런 것까지 그런 것도 사전 보정. 거기서도 이제 내게 좀 더 가깝다라고 하면 조금 더 플러스해서 곱해주고 해서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에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2000평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연면적 3000평이면 평당 토지 가격이 아니라 연면적 땅 가격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이 1000억인데 10,000평이다. 연면적당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토지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계산할 때는 토지 가격 빼고 연면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토지 가격을 넣는 게 아니라 아예 토지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면적이 보통 3000평 이상 되는 건물들은 부시고 지으려면 돈이 얼마예요? 3000평 이상 되는 거는 연면적 땅 가격으로 계산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하긴 건물값이 그건 무시 못하니까. 그렇죠. 그 부시는 데도 돈도 많이 들고 다시 짓기도 힘드니까 뭐 리모델링 하거나 뭐 어차피 부신다고 이만한 건물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법규를 다 따져봐야죠. 근데 연면적 보통 3000평 이상 간혹가다 뭐 2000평 이상도 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3000평 이상을 중대형 빌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연면적 땅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걸로 이제 거래사를 비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건물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 건물. 특수성. 아니면 지방에 있는 좀 외곽에 있는 건물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고 거래 빈도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오르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보통은 원가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들어간 비용, 살 때 들어간 비용을 다 플러스하는 거죠. 뭐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 플러스하고 토지 살 때 비용 플러스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곱해줘갖고 이제 내가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를.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최소한 원가 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가법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구해요. 근데 원가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방법 쓰는 데가 감정평가사들이 거래가 이제 많이 안 일어날 때는 원가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매도자예요. 나 이거 20억에 팔 거예요. 그럼 내가 원가법으로 계산해 봤을 때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억이나 줄여? 이건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죠. 형평성이 어긋나거든요. 보통 이제 거래가 많이 나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그냥 거래사의 비교법.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이 얼마나 팔렸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이런 특수한 건물들, 만약에 체육관 이런 거 뭐 내가 쓰지 않는 거잖아. 아니 뭐 성당 이런 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가격을 측정하겠어요? 땅 가격이야 뭐 거래사의 비교법으로 뭐 할 수가 있지만 건물 가격은 누가 그런 특수한 건물을 사겠어요? 그런 부분은 따로 뭐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하고 원가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이거는 이제 선진국들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추세로 많이 가고 있어요. 뭐냐면 수익 환원법.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미국도 뭐 주마다 다 다르겠지만 수익 나오는 거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건물의 수익이 만약에 5%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에 따라서 이제 빌딩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똑같은 크기 건물인데 이거는 수익률이 5%고 이거는 수익률이 만약에 2%다 라고 하면 수익 많이 나오는 건물이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거죠.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 장난칠 수 있는 그렇죠. 요소가 있네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통장 사본을 확인한다든지 네, 아니면 주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확인은 다 해봐야겠죠.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방금 얘기한 거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수익 환원법.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 환원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실마다 다 틀리고 뭐 다 다르니까. 예.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세 가지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산출은 되겠네요. 이게 전부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수익 환원법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거래사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내 건물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매도하려고 이제 생각했을 때도. 그렇죠. 예. 매도나 매수나. 예. 그럼 내가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계산을 좀 딱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 상태에서 뭔가 억울해. 남들보다 조금 건물 좀 이쁘기도 하고 관리도 잘 해놨는데,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한 23억, 4억 정도 나와. 그렇게 해갖고 그럼 내가 관리도 잘 됐고 했으니까 이걸로 계산해갖고 내놔도 무리 없는 선이네요. 4억 정도 차이 나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건물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내가 관리도 잘하고 뭐 해서 높다, 한 1, 2억 정도는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관리도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수익 환원법을 했을 때 수익이 옆 건물들보다 주변보다 잘 나와. 그랬을 때 24억을 최저해본 건데. 뭐 재신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매수자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살 거고, 보통은 이제 뭐 주변 팔린 것도 왜 이렇게 비싸냐, 20억에서 24억은 20%가 비싼 거거든요. 20% 비싼 가치를 하겠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좋아요. 내가 건물이 24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20억짜리 건물을 내가 이걸 사서 뭐 리모델링 하거나 관리를 하고 24억짜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수익률을 많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임차인들 막 잘 집어넣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수익이 그만큼 나온 24억짜리 된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 건물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20억짜리를. 저희 언제 하죠? 봉투로 아주 이제 쓰러져가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예. 수익 안 나오는 건물 수익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파는 방법도 있죠. 예. 돈 모으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해서 내 건물 가치를 높이는 거죠. 빌딩 있으신 분들도 이제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빌딩 셀러리한테 연락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초보 건물주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매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초보니까요. 네네. 예. 처음에 시작하신 분은 초보 건물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일단 뭐 매수를 했으면 다시 매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되는 거고. 지금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 그에 맞춰갖고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일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